2026년 5월 18일 새벽 4시 평화롭던 한반도의 상공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GPS의 감시 장비에 포착된 것은 단순한 새떼나 기류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일제히 남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있던 수백 문의 장사정포 포신이 뿜어내는 화염은 지평선 전체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공기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대기를 가르고 서울을 향해 날아오는 수천 발의 포탄이 밤하늘을 쏘아왔습니다. GPS 교란 장치인 제머가 작동하며 통신망은 일순간 마비되었고 후방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지로 떨어지는 철의 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육군 제1군단 소속의 최 상사는 진동하는 땅의 울림에 가장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번의 훈련을 통해 익혔던 감각으로 이것이 단순한 국지 도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최 상사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으나 흘러나오는 것은 기분 나쁜 기계적인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이 병사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누르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방금까지 서 있던 감시 초소 위로 미리미리 포탄이 직격했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콘크리트 파편이 공중을 비산했고 뜨거운 열기가 산소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최 상사는 매캐한 화약 연기 속에서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무너진 초소의 잔해와 함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며 차가운 대지에 누운 동료들의 흔적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수도 방위사령부의 벙커안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대위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적색 경보를 울리는 것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레이더망에 포착된 비행체는 수천 개를 넘어섰고 그중 일부는 일반적인 포탄이 아닌 정밀 유도 미사일인 KN-23 계열이었습니다. 박대위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방어 체계인 LSM과 천궁2의 가동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의 덮개가 열리고 고압의 가스가 분출되며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 하단부의 추력 편향 노즐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궤도를 수정했고 공기를 가르는 마찰열로 인해 미사일의 전면불은 섭씨 수천도에 달하는 고온에 휩싸였습니다. 박대위는 모니터상에서 아군 미사일이 적의 탄두를 향해 돌진하는 궤적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두 물체가 허공에서 충돌하는 순간 거대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적의 공격은 전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의 주요 항만시설 위로 소리 없이 접근한 무인 잠수정들이 수중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의 이 연구원은 모니터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수중 음향 신호를 분석하며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뢰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아군 소나의 탐지 범위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자폭형 드론 잠수정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해수면을 뒤흔들며 정박해 있던 함정들의 하부를 타격했습니다. 선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격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해군 대원들은 침수되는 함정 안에서 끝까지 위치를 사수하며 대응 사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선체 위에서 조준경을 정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며 작전 구역에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다시 서부전선으로 돌아와 최 상사는 살아남은 대원들을 추스르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아군의 K9 자주포 부대가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포성으로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 내부에서는 자동 장전 장치가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15mm 탄환을 약실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폐쇄기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전자식 격발장치가 화약을 점화시켰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후퇴하며 발생하는 반동을 유압식 완충장치가 흡수했고 포구 초속 수백 미터의 속도로 발사된 탄두는 공기 저항을 뚫고 적의 포병 진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최 상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전방을 살폈습니다. 적의 전차 군단이 연기를 내뿜으며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면 장갑은 달빛 아래에서 불길한 금속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곁에 있던 이 병사에게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병사의 떨리는 손이 발사장치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열상 탐지 장치에 적 전차의 뜨거운 엔진 열기가 붉게 표시되었습니다. 라곤 신호가 고막을 때리자 이 병사는
최상사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사일은 전방 사출 모터에 의해 발사관을 빠져나온 뒤 공중에서 주 엔진을 점화하며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의 두뇌에 탑재된 알고리즘은 적 전차에 가장 취약한 상부 장갑을 목표로 궤도를 그렸습니다. 상공에서 급강한 현궁은 적 전차의 포탑 상부를 관통했고 메탈 제트가 내부의 탄약을 유폭시켰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전차의 해치를 뚫고 솟구쳤고 강철 덩어리는 순식간에 쇳덩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최 상사의 귀에 들려온 것은 지면을 가르는 수천 대의 궤도 소리와 하늘을 뒤덮은 적 전투기들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상사의 헬멧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을 뚫고 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에서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적의 특수작전 부대가 후방의 전력망과 통신시설을 장악했으며 수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서울의 야경이 하나 둘씩 꺼지며 거대한 어둠이 도시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머물고 있던 지하 벙커의 전원마저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는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려 했지만 벙커의 육중한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금속성 마찰음과 폭발음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적의 침투조가 이미 벙커 입구까지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박대위는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에 탄환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발의 기회뿐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다시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적의 보병사단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와 함께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기동하는 고성능 무인 로봇 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광학 센서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최 상사의 위치를 정확히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사는 소총의 조종관을 연사로 돌리고 마지막 탄창을 결합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는 순간 하늘 위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이며 모든 시야를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탄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전자기 펄스탄이 상공에서 터지며 전장의 모든 전자기기를 일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침묵 속에 빠진 전장,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수만 명의 발소리. 최 상사는 깊은 숨을 내뱉으며 마지막 남은 대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렬한 섬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오직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2026년 5월의 밤하늘은 전자기 펄스의 여파로 인공적인 빛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최 상사는 자신의 헬멧에 장착되어 있던 야간 투시경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검게 죽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성능 과학 장비와 실시간 전술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현대전의 눈과 귀가 단 1초 만에 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쓸모없어진 NVG를 거칠게 떼어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육안과 오감 그리고 손에 쥐어진 K2 소총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계적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던 무인 로봇 군단이 전자기 충격에 회로가 타버린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로봇들의 거대한 그림자 뒤에서 수천 명의 적군 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기계가 멈춘 자리를 인간의 광기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사는 소총의 기계식 조준경을 눈에 밀착시켰습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는 철제 가늠쇠 너머로 적들의 형체가 흐릿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최 상사는 바세를 지그시 당겼습니다. 소총 내부에서 공이치기가 용 스프링의 탄성을 받아 강하게 회전하며 공이의 뒷부분을 타격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공이는 전방으로 돌진하여 탄피 하단에 뇌관을 찔렀습니다. 뇌관 내부에 기폭제가 폭발하며 발생한 화염은 탄피 속의 장약을 순식간에 연소시켰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급격히 팽창한 고압의 가스는 5.56mm 탄두를 총열의 강선을 따라 회전시키며 밀어냈습니다. 총구 밖으로 뿜어져 나온 화염과 함께 탄환은 공기를 가르며 달려오는 적의 흉부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대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 시각 수도 방위사령부의 지하 벙커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마비된 벙커 안은 비상 유도등조차 켜지지 않는 완벽한 암흑에 갇혔습니다. 박대위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동식 손전등을 꺼내 손잡이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가냘픈 불빛이 흔들리며 주변을 비추자 겁에 질린 대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외부에서 들려왔습니다. 벙커의 삼중 강화 철문 너머에서 금속을 갉아먹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고주파음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의 특수작전 부대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 절단기의 소리였습니다. 수천도의 고열이 벙커 문을 녹여내기 시작했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물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유독가스를 내뿜었습니다. 박대위는 권총인 K5의 슬라이드를 당겼습니다. 복자 용 스프링이 압축되었다가 풀리며 약실 안으로 9mm 탄환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적들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틈 사이로 눈부신 성광탄이 투척되었습니다. 박대위는 눈을 감으며 몸을 날렸습니다. 굉음이 고막을 마비시켰고 대기는 압력차로 인해 진동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적군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는 감각만으로 총구를 돌려 격발했습니다. 짧은 총성이 벙커의 폐쇄된 공간을 울리며 벽면을 타고 메아리쳤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침입자가 뒤로 밀려나며 작전 구역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뒤를 잇는 적들의 숫자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해안가 종합상황실의 이 연구원은 마비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자기 펄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수 설계된 납차폐 상자 안에서 구형 아날로그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진공관이 가열되며 미세한 열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화이트 노이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연구원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아군 함대와의 접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믿기 힘든 통신이 들려왔습니다. 동해상으로 진입 중인 대규모 미확인 선단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의 함선들이 아니었습니다. 식별 신호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거대 함대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사실을 사령부에 알려야 했지만 통신망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다 너머 수평선 위로 수백 개의 불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선에서 발사된 상륙용 장갑차들이 뿜어내는 엔진의 열기였습니다. 적들은 이미 해안선을 돌파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해안 방어를 담당하던 지대함 미사일 기지들은 시스템 마비로 인해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군 장병들은 수동 조작으로 포신을 돌려보려 했지만 육중한 포탑은 사람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불길을 바라보며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며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고지에서 최상사는 탄약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대검을 총구 아래에 결합했습니다. 차가운 금속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동료가 별이 되어 산화해 있었습니다. 생존한 대원들은 불과 5명 뿐이었습니다. 적의 보병 중대가 고 분흥선을 타고 기어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상사는 옆에 있던 이 병사의 손목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병사는 공포로 인해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최상사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입술을 깨물며 소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최상사는 나지막이 돌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은 일제히 참호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공기는 비릿한 금속 냄새와 타버린 화약의 잔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상사는 달려드는 적의 가슴팍을 향해 소총을 내질렀습니다. 대검의 날카로운 끝이 적의 방탄복 틈새를 파고들어 단단한 갈비뼈를 끊어내는 진동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적을 걷어차내며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머리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온 것은 적의 대형 수송기들이었습니다. 수송기의 뒷문이 열리고 수천 개의 검은 점들이 낙하산을 펼치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최정예 공수부대인 폭풍 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상사의 테러를 완벽히 차단하며 사방을 포위해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최상사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수류탄의 안전핀을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금속 링이
살갗을 파고드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6년 5월의 새벽은 여전히 밝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벙커 내부에서 박대위 역시 밀려드는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탄창을 끼워 넣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전진하며 탄환이 약실에 고정되는 둔탁한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벙커의 천장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표면을 관통하는 벙커 버스터 미사일이 상공에서 투하된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압력이 벙커 내부의 공기를 순식간에 팽창시켰고 박대위의 시야는 다시 한번 암전되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이 연구원이 아날로그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마지막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아군 잠수함으로부터 온 기밀 메시지였습니다. 동해 깊숙한 곳에서 발사된 전략 탄도미사일이 궤도에 진입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의 목표지는 적의 본토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사일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바로 이곳 한반도의 중심부였습니다. 지면을 뒤흔드는 진동이 발끝에서부터 느껴졌고 대기는 다시 한번 비정상적인 열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새벽 5시 5분 성층권을 뚫고 올라갔던 현무 5형 미사일의 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의 이끌림과 가속도가 더해진 탄두의 속도는 마 10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공기 분자와의 마찰로 인해 탄두 표면의 열차 폐막은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열을 견뎌내며 눈부신 백색 광위를 내뿜었습니다. 지상에서 바라본 그 광경은 마치 신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대한 유성과도 같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군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좌표는 정확히 수도권 핵심 지역과 서부 전선 주요 고지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전장의 모든 생명체를 거대한 불꽃 속으로 소환하는 국가 최후의 보루인 그레이브 제로 프로토콜의 발동을 의미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소리 없이 흐느끼며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기술이 결국 동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비극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박대위는 무너진 벙커의 잔해더미 사이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적군 특수부대원들이 콘크리트 틈새를 헤치며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오른쪽 다리의 감각이 사라진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책상 아래에 떨어져 있던 K 소총을 끌어당겼습니다. 소총의 가스 조절기는 극한의 오염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대자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다가오는 발소리를 향해 마지막 남은 수류탄의 고리를 이빨로 물어당겼습니다. 수류탄 내부에서는 지연신관이 작동하며 화약이 타들어가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대위는 침입한 적군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총구를 겨누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수류탄을 가슴에 품은 채 적군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대한 폭음이 지하 벙커를 뒤흔들었고 박대위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신이 지켜왔던 조국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작전 구역에서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며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한편 서부 전선의 최상사는 하늘을 뒤덮은 적의 공수 부대원들이 낙하산에 몸을 실은 채 지상으로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적군이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상사는 남은 소총 탄환 3발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탄환이 약실에 장전되었고 최상사는 가장 가까이 접근한 적 장교의 헬멧 정중앙을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누르는 검지 끝에 묵직한 압력이 전해졌고 총탄은 적의 이마를 관통하며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탄환 역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최상사에게 남은 것은 비어버린 약실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검을 고쳐 잡으며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적의 가슴을 향해 칼날을 내지르려던 순간 지면이 비정상적으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눈부신 빛이 지표면에 닿기 직전의 찰나였습니다. 현무 5형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는 소형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탄두가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 고성능 근접신관이 작동했습니다. 지표면 수미터 상공에서 거대한 압력파가 형성되었습니다. 대기는 순식간에 수만 기압으로 압축되었고 그 힘은 지상의 모든 건축물과 나무 그리고 인간들을 원자 단위로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사는 자신의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대한 백색의 폭풍이 전장을 집어삼켰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파괴의 순간이 만물을 뒤덮었습니다. 2026년 5월의 새벽은 그렇게 가장 참혹하고도 화려한 불꽃놀이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폭발의 중심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가에서도 이 연구원은 대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충격파가 건물 유리창을 가루로 만들었고 이 연구원은 바닥에 엎드린 채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의 폭발이 만들어낸 거대한 먼지 구름 너머로 더 거대한 그림자들이 해안선을 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색의 광위가 거친 자리에는 지옥보다 더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새벽 5시 15분 현무 5형 미사일이 만들어낸 거대한 분화구 주위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지표면의 모든 생명체는 찰나의 순간에 증발하거나 대지의 깊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독한 진공 상태가 형성되며 주변의 공기를 급격히 빨아들였고 뒤이어 발생한 폭풍은 남은 잔해들조차 가루로 만들어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해안가 절벽 끝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이 연구원은 초점이 풀린 눈으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전자기기가 완전히 마비된 탓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뿐이었습니다. 망원경의 렌즈는 이미 열기에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보았습니다. 자욱한 해물을 뚫고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은 북쪽의 낡은 함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00톤급이 넘는 거대한 강철의 성벽들이었습니다. 해수면을 가르며 다가오는 거대 함대 위에는 붉은색과 황색이 뒤섞인 낯선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중립을 표방하던 인접 강대국의 개입군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혼란을 틈타 평화 유지라는 명목 아래 대규모 상륙군단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수백 척의 상륙주정들이 함선의 측면에서 쏟아져 나왔고 수륙 양용 장갑차들의 엔진 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시각 동해상에 떠있던 아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내부에서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전자기 펄스의 타격으로 인해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함교의 대원들은 수동으로 포신을 돌리기 위해 구리스가 잔뜩 묻은 기어를 필사적으로 돌렸습니다. 5인치 함포의 약실 안으로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포탄을 밀어넣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함포의 폐쇄기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사격 통제관은 유관 조준경에 눈을 밀착시켰습니다. 렌즈 너머로 다가오는 거대 함대의 전면 장갑이 보였습니다. 격발 손잡이를 당기자 함포 내부의 공이가 탄피 뒤쪽에 프라이머를 때렸습니다. 화약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포신 내부의 강선을 따라 탄두를 회전시키며 시속 3km 이상의 속도로 밀어냈습니다. 폭우 초속을 견디지 못한 주변의 공기가 찢어지며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켰습니다. 발사된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적 함선의 갑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기술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적 함선의 상부에서 소리 없이 회전하던 능동 방어 체계가 아군의 포탄을 허공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레이저 요격 장치가 뿜어낸 고출력 에너지는 포탄의 탄두를 가열하여 공중에서 분해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현대전의 최첨단 무기들이 아날로그적인 처절함 앞에 비웃음을 던지는 듯했습니다. 다시 서부 전선의 분화구 근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던 최 상사가 손가락 끝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폭발의 직접적인 충격권에서 약간 벗어난 참호의 깊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고막은 이미 파열되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몸을 타고 흐르는 지면의 진동만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수백 대의 전차가 대지를 짓누르며 다가오는
육중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깨진 헬멧을 벗어던지고 옆에 쓰러진 이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병사는 이미 별이 되어 차가운 대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눈물을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이 병사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휴대용 대전차 로켓인 판저 파우스트 3의 발사관을 끌어당겼습니다. 발사관의 내부에는 성형 작약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뚫기 위해 금속 입자를 초고속의 분사리로 만들어내는 물리적 파괴의 정점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다가오는 적의 주력 전차인 ZBD 계열의 장갑차를 조준했습니다. 적의 전차장은 해치를 열고 나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의 방심이었습니다. 최 상사가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로켓 모터가 점화되며 엄청난 후폭풍을 쏟아냈습니다. 탄두는 장갑차의 전면을 타격했고 순식간에 수천 도의 열기를 머금은 메탈 제트가 장갑을 녹여내며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장갑차 내부의 탄약고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불타는 장갑차 뒤로 수십 대의 전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적들은 최 상사의 위치를 특정하고 일제히 포신을 돌렸습니다. 전차포의 강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최 상사가 서 있는 고지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최 상사는 다시 한번 소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탄창에는 마지막 한 발의 예비탄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온 것은 아군이나 적군의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궤도에서 투하된 거대한 텅스텐 막대들이었습니다. 신의 지팡이라 불리는 궤도 타격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기권을 통과하며 붉게 달아오른 텅스텐 막대는 위치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상의 모든 것을 초토화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관측소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마지막 기록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그의 펜촉이 종이 위를 구르기도 전에 엄청난 압력이 관측소를 덮쳤습니다.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이 하나로 뒤엉키며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군 함대의 마지막 생존자들은 침몰해가는 갑판 위에서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무거운 사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포탄의 궤적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이 땅이 더 이상 쇳덩이와 화약 냄새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시야 속에서 적의 전차가 발사한 포탄이 공기를 가르며 다가오는 속도가 아주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포탄의 끝부분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짧은 순간 최 상사는 자신의 품 안에서 진동하는 무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줄 알았던 지휘부로부터 온 마지막 긴급 신호였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속에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단 한 줄의 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역을 다시 한번 뒤흔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최 상사의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던 무전기는 2026년 5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올라온 마지막 구원의 서약이었습니다. 그가 확인한 좌표는 한반도 동남쪽 해안에서 약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의 수중기지인 프로젝트 K, 그것은 지상의 모든 지휘체계가 쇳덩이로 되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구축된 대한민국 육해공 통합 자동 보복 시스템의 발동장치였습니다. 최 상사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부러진 소총을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 아래 대지는 우주 궤도에서 떨어진 텅스텐 막대의 충격으로 인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텅스텐 막대가 지표면과 충돌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즉각적인 열 에너지와 충격파로 변환되었습니다. 대기는 섭씨 수만 도의 고온으로 가열되어 플라스마 상태로 변했고 지각은 수십 킬로미터 깊이까지 진동하며 거대한 지진파를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최 상사는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덮치기 직전 고지 너머의 암석 틈새로 몸을 날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장기를 압착하는 듯한 고통은 선사했지만
그는 품 안의 무전기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별이 되어버린 동료들의 마지막 외침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해안가 관측소의 잔해 속에서 이 연구원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구형 발동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전자기 펄스의 여파를 견뎌낸 유일한 아날로그 장비였습니다. 그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상사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 연구원의 눈앞에는 적의 거대 함대가 해안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륙부대를 쏟아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적의 장갑차들은 아군의 방어선을 무력화하며 내륙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하늘은 적의 공격 헬기들이 뿜어내는 예광탄으로 붉은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마침내 최상사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치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프로젝트 K-99의 가동을 위한 최종 승인 코드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암호를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신 위성을 거치지 않고 해저 광 케이블을 타고 동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기지로 전달되었습니다. 해수면 아래 500m 지점, 거대한 강철 원통형 구조물이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중기지의 외벽을 감싸고 있던 위장용 덮개들이 유압장치에 의해 서서히 열렸습니다.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다중밀폐 밸브들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고정되었습니다. 기지 내부의 발사관 안에서는 대한민국이 극비리에 개발해온 잠대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해성 사형이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사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GPS 도움 없이도 관성 항법과 지형 대조 방식을 통해 목표물을 추적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고압의 가스가 분출되며 미사일을 수면 위로 밀어 올리는 콜드 론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면을 뚫고 솟구친 미사일은 공중에서 부스터 엔진을 점화하며 수평으로 궤도를 틀었습니다. 미사일 하단에 공기 흡입구가 열리고 터보팬 엔진이 대량의 산소를 빨아들이며 폭발적인 추진력을 생성했습니다. 미사일은 해수면 위 불과 몇 미터 높이를 유지하는 시스키밍 고도로 비행하며 적 함대의 레이더망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함대의 기함 내부에서는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공지능 경보 시스템이 뒤늦게 다가오는 수십 발의 미사일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적의 함대 방어 시스템은 즉각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CIW의 수천 발의 텅스텐 탄환을 쏟아내며 불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성 사형은 인공지능 떼지능 기술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적의 탄막을 피하기 위해 불규칙한 회피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선두에 서 있던 미사일 한 발이 적 기함의 측면 장갑을 파고들었습니다. 탄두에 장착된 성형 작약이 폭발하며 강철판을 종이장처럼 찢어 발겼고, 뒤이어 진입한 주 폭약이 함선의 심장 부인 엔진실에서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습니다. 만 톤급의 거함은 내부에서 터져나온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허리가 꺾이며 차가운 바다의 품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륙을 준비하던 적의 병사들은 거대한 선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경악에 빠졌습니다. 다시 서부전선의 고지휘 최상사는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불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이미 최상사가 숨어있는 바위 틈 앞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적의 보병 분대는 총구를 바짝 들이대며 최상사에게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최상사는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총의 대검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상사의 머리 위 상공에서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고주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미사일도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성층권에서 투하된 아군의 무인 스텔스 공격기인 가오리-X 편대였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특수 도료로 코팅된 가오리 모양의 기체들은 소리 없이 적의 전차 군단 위로 강하였습니다. 기체 하부에 무장창이 열리고 수십 발의 정밀 유도 폭탄들이 중력에 몸을 맡긴 채 적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폭탄은 지면에 닿기 전 공중에서 폭발하며 수천 개의 자탄을 비산시켰습니다. 각각의 자탄은 적 전차의 뜨거운 엔지니어를 추적하여 상부 장갑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적들의 비명과 파괴되는 금속의 파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상사는 자신을 포위했던 적들이 혼란에 빠져 흩어지는 틈을 타 다시 한번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좌표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인 지하 비밀 통로의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이 연구원은 무전기를 통해 최 상사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프로젝트 K-99의 최종 단계는 단순히 적 함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에 설치된 휴면 상태의 자율 전투 로봇 군단을 깨우는 마스터키였습니다. 이 로봇들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이미 학습한 상태였으며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도 자체 원자력 전지를 통해 10년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 상사가 지하 통로의 제어반에 도달하여 피 묻은 손바닥을 인식장치에 올리는 순간 한반도 전역의 산맥과 도심 지하에서 육중한 강철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대의 보행형 전투 로봇들이 어둠 속에서 푸른색 안광을 번뜩이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밀함과 속도로 적군을 무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것이 인간이 아닌 차가운 기계 군단이라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 군단의 가동에는 거대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 지열 에너지를 강제로 끌어쓰는 과정에서 지각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부터 동해안까지 거대한 지각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대지는 거대한 입을 벌려 지상의 모든 무기와 인간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지하기지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흙더미를 바라보며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그는 제어반 옆에 놓인 수동 정지 레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당기면 기계 군단은 멈추겠지만 지각 변동 또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시 적들의 무차별적인 제압이 시작될 것이 뻔했습니다. 최 상사의 손이 레버 위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멀리서 이 연구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최 상사님, 제발 그 레버를 당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방법뿐입니다. 외침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눈을 감고 자신이 지켜온 산천초목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단 어린 표정으로 레버가 아닌 시스템 가속 버튼을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지하 기지가 무너지며 최 상사의 모습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지상의 기계 군단은 한계를 넘어선 속도로 적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의 새벽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대규모 함대는 불타오르며 침몰했고 내륙의 침투부대는 기계 사냥꾼들에게 쫓겨 퇴로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대지의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고 해일이 해안가를 덮치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각의 요동이 잦아들기 시작한 것은 2026년 5월 18일 오전 7시 정각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찢어 밝힐 듯 몰아치던 지진파는 프로젝트 19의 시스템이 과부하로 인해 정지됨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멈춰섰습니다. 지상으로 쏟아져 나왔던 수만 대의 강철 분단 역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부서진 도심과 전장을 지키는 거대한 묘비처럼 남겨졌습니다. 적의 함대는 동해와 서해의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고 한때 기세등등하게 전진하던 적의 전차 군단은 이제 검은 연기를 내뿜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무너진 관측소의 잔해를 헤치고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먼지와 연기 속에 잠겼고 푸르렀던 산천은 화약 냄새와 타버린 금속의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로 2026년 5월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기 펄스의 여파가 서서히 걷히며 대기권 너머의 푸른 하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피로 쓴 승리의 증명이자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은 수많은 영웅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서부전선 고지 아래 깊은 지하에 묻힌 최 상사는 이제 차가운 대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스템의 가동 버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이 땅의 주권은 지켜졌고 적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철의 장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 상사와 박 대위 그리고 전장의 곳곳에서 이름 없이 산화한 수만 명의 대원들은 이제 조국의 흙이 되어 남겨진 이들의 발걸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작전 구역에서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들이 지켜낸 평화는 무너진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아침바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품 안에서 구겨진 수첩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율 전투기계 군단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요새가 되었고 강대국들은 더 이상 이 땅을 함부로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미학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억지력이 이 땅에 뿌리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태양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리며 먼저 별이 된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읊조렸습니다. 2026년 5월의 전쟁은 그렇게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평화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질서 위로 새로운 위협이 싹트고 있었고 잠들어 있는 기계군단의 열쇠를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 상사가 지켜낸 이 땅이 진정한 안식에 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 될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전설이 된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들이 남긴 차가운 강철의 온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